외로움 때문에 나쁜 관계를 선택하지 마세요. 사회적 에너지를 아무리 써도 남아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나쁜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과 접촉을 애써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만나 마음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저의 선배님이자 수많은 명언을 만들어내신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명언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향적인 분들이 저를 찾아와 비슷한 고민을 토로합니다. 저는 왜 늘 이상한 인간들만 꼬이는 걸까요? 별별 후진 사람들이 나에게 돌진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면 남는 사회적 에너지를 나쁜 관계에 소비하는 건 아닌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나의 자원을 쓸 수 있는 다른 분야를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눈을 마주치고 시간을 나누는 것은 외향적인 분들이 느낄 수 있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한편 외향적인 분들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외향적 성격을 가진 어떤 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만나던 관계가 느슨해지자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동호회나 강연을 찾아가 열심히 참석했지요. 분명히 즐거운 활동이었지만 점차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얼마 못 가 관계를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고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새로운 배움과 만남을 떠올리면 기대가 되는 동시에 힘들지요. 여러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대화에 집중하려면 분명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까요. 보고 싶은데 피곤하다. 기대되는데 가기 싫다. 이렇게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은 전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반사적으로 평형 상태를 맞추고 싶어 하니까요. 너무 귀여워서 꼬집어주고 싶어. 사랑스러워서 깨물어주고 싶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표현인데 거의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언어 형태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에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어휘가 붙는 것이지요. 심리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뇌의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도 나름의 고충은 있습니다. 아무리 사교적이고 사람을 좋아해도 사회적 에너지가 무한대로 넘쳐나는 건 아니니까요. 많이 쓰면 바닥이 나고 심리적으로 피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한 번쯤 체험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나도 힘이 드네 라는 것도 느껴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크게 지친 나머지 일순간 사람을 끊겠다라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다소 이분법적인 생각이지요. 사회적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쓸 때에 나는 최적의 만족감을 느끼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아주 작은 고민입니다. 하지만 작은 고민이 쌓이고 쌓이면 큰 스키마가 됩니다. 스키마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여러 정보를 통합하는 한 사람의 직관 체계입니다. 말 그대로 딱 보면 안다는 것이지요. 스키마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트라이 앤 에러, 즉 실행과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닐까요? 만약 지쳐서 주변 관계를 끊어내고 싶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관계가 아니라면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도 되니까요. 나의 삶을 돌아보는 도구. 다시 MBTI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대부분의 성격 검사에서 내향적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지요. 제 평소 언행을 책이나 방송으로 접하신 독자분들은 갸우뚱하실 겁니다. 심지어 심리학과 교수님들은 우리가 성격 검사지를 잘못 만들었어. 김 교수가 아이가 나오다니 하며 농담까지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요즘 사회생활을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외향적으로 보여 라는 말은 적극적이다, 능숙하다, 인간관계가 원활하다라는 칭찬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성, 능숙함, 원활함은 성인인 제가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기술이고요. MBTI를 성격검사가 아니라 이렇게 정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3에서 4년간 내가 어떤 사회적 얼굴로 살아왔는지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몇 년에 한 번씩 MBTI 검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나를 표현하는 글자가 바뀌기도 하지요. 저 또한 분명히 얼마 전엔 아이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해보니 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MBTI 검사 결과는 원래 이렇게 종종 바뀝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금융기관에 입사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하면 대부분이 I가 나옵니다.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조직이지요. 새로운 사업을 펼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기보다는 실수를 줄이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을 막아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 속에 갓 들어간 청년들은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새로운 규칙을 습득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남의 말에 경청을 잘한다 라는 문항에 당연히 높은 점수를 줄 테니 아이가 나올 수밖에요. 반면에 임원진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하면 주로 E가 나옵니다. 그럴 것이 해가 넘어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 회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내 말씀을 이어가는 임원은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이 써온 카드가 내 생각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었으니 나는 주도적으로 말한다 라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기업 임원들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표현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MBTI의 창시자는 마이어스와 브릭스입니다. 둘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였어요. 브릭스는 홈스쿨링으로 딸을 교육시켰는데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접할 기회가 없는 마이어스에게 인간 유형의 다양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MBTI 지표라고 합니다. MBTI는 시작부터 인간의 다양성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낙인 찍고 그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에서는 ENTP 유형만 받겠습니다 라거나 저는 INFP랑은 정말 안 맞아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야말로 MBTI를 오남용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안약을 눈에 넣으면 약이 되지만 먹으면 독이 됩니다. MBTI도 분명 우리에게 쓸모있는 시스템이지만 엉뚱한 곳에 사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겠지요.
MBTI에 나오는 4개의 알파벳으로 누군가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고 성의 없는 생각이죠. 나는 INFP인데 당신은 ESTJ네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같은 일을 하다니 신기하군요. 서로가 다른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이가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다는 거, 그것을 즐기기 위한 첫발로 MBTI만큼 제격인 게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도구로 MBTI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동안의 난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주변인들도 좋게 평가했다면 나를 표현하는 4개의 알파벳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한 셈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성숙하다는 평가를 들었다면 카드를 잘못 골라 썼다는 뜻이지요. 그땐 카드를 한번 뒤집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기술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면 또 다른 삶이 펼쳐질 테니까요. 상처받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는 법.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대다수가 일정한 주기로 심각한 외로움을 겪는다. 학교나 회사에서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잊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집에 덩그러니 앉아 외로움에 젖는다. 사람을 만날 일정이 없는 주말은 특히나 그렇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휴일과 생일은 1년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아니 어쩌면 매일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분명한 해결책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나 혼자라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도 사실 힘들고 괴롭다.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친구를 사귀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이 한심해 보일 뿐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거부에 대한 공포와 사람들에게서 평가를 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다.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서 거부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거부를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두뇌의 영역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정서적 충격을 느끼는 영역과 동일하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특히나 두려운 지점이다. 본인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등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친구가 거의 없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 괴짜, 왕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 모두가 외롭다. 자신만 외롭다는 생각이 외로움을 키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린다. 그 강도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 여기에는 진화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인류 역사상 그리 멀지 않은 시기까지만 해도 타인과의 교류와 협력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 때문에 우리 DNA는 인간관계를 갈구하도록 설계되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신체적 안위를 위해 반드시 집단의 일원이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유대감을 느낄 때 확실히 정서적인 건강도 향상된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면 만성적 외로움의 폐해는 심각하다. 자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쁨과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다. 감정 관리가 힘든 사람에게 외로움은 정서적 고통을 폐로 증가시킨다. 또한 집중력과 주의력을 저하시키고 노화는 물론 죽음까지 앞당길 수 있다. 외로움의 원인 찾기. 외로움도 힘들지만 인간관계도 만만치 않다. 친구와 크게 싸우거나 연인과 이별을 경험해 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외로움의 해결책으로 인간관계를 택해야 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친구와의 관계를 망치느니 차라리 외로움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우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이유가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비판을 받는 것이 싫다는 등의 두려움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두려움 때문이라면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말로 당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정서적 고통은 낮아질 것이다. 한편 인간관계는 여전히 피하고만 싶은 것이라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 자신은 타고나게 비호감형이라거나 사람들은 당신에게 상처만 준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 생각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니와 잘못된 일반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조금만 더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내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는 증거를 금방 찾게 될 것이다. 가령 고의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신이 그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러 했든 모르고 했든 당신에게 상처를 안겨준 사람은 고작 몇몇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사실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당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좋은 친구가 된 사람도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지 못했다 해도 당신이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들과도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 지내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결론지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정말 최선의 해결책일까?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심리 치료사와 상담을 하거나 관련 책을 읽어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상적인 대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라면 상대와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 있다. 주변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탓에 더 이상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가려낼 방법을 배우면 된다. 자기 자신을 무력하게 방치하는 탓에 친구나 사람을 사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울증 치료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우정을 쌓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알아야 혼자의 길을 선택하든 대인관계를 위해 노력하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아직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판단되면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판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 동시에 다른 방식의 의미 있는 교류를 통해
외로움이 주는 고통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외로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 외로울 때면 난 연락할 친구도 없는 패배자야라는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서적 불편함만 가중시킬 뿐이다. 힘겨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비관적인 생각을 버린다고 당장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마당에 잔디가 듬성듬성 빈 곳처럼 외로움을 그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풍성한 잔디밭을 꾸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조금 빈 곳이 있다고 해서 멋진 정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